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학생지도 선생님을 위한 안내. 저는 수학 영상 제작을 맡은 초등학교 교사 김정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 및 이번 영상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살펴볼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학 지도 방법인데요. 멘토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수학을 공부하면서 지도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학생 지도 꿀팁인데요. 수학 교과는 학생들이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사 및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14년차 초등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주로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 담임을 맡았었고요. 제가 학교에서 맡은 업무가 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담당 업무였습니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언어 이해력, 그 다음에 연산, 수학 연산력 이런 부분에서 기초적인 학습에 대한 도구들을 배울 때 그 부분이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업무가 기초학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학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몇 해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해서 선생님들께서 담당하시는 학생들도 아마 수학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어려워한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영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업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이 부분은 멘토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한 의도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대로 선생님께서 적용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영상 활용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수학 교과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학생들의 수학 교과에서의 주의 집중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다양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수학 교과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에 펜으로 제가 직접 적어가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영상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영상 자료를 보시기에 앞서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가 있어요. 근데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다양한 사파들이 있죠. 이 사파들은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교과서에 있는 사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있는 지문에 있는 숫자들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에 따라서 계산 과정을 다 적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화면에서 멈춰있는 화면에서 선생님이 클릭하면 답이 화면에 짠짠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었는지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하자.
학생들이 익숙한 내용을 하나 더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교과는 학생들이 주로 일주일에 3시간을 공부해요. 일주일에 3시간을 공부하고 보통 한 학기에 20몇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최소 60시간 이상을 수학 교과에 쓰게 되는데요. 제가 만든 영상은 총 10차시입니다. 10시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40분, 영상 길이가 40분을 넘지 않도록 최대한 영상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한 학기 내용이라고 해도 10번의 영상으로 담으려다 보니 굉장히 내용이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만 영상을 보고 전체 내용을 익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영상의 길이가 35분을 넘어가는 영상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집중을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 어떻게 영상을 보시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면 선생님들 유튜브에 아마 제가 학생들이 시청하는 구글 사이트에서 선생님들이 영상을 재생하시면 유튜브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 선생님들 여기 아래쪽 하단에 보면 기어 아이콘 있죠. 기어 아이콘을 누르시면 영상 재생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재생 속도에서 영상의 길이가 한 20분에서 30분 또는 30분이 넘어간다 싶으시면 여기 1배속 말고요. 1.25배속으로 선생님께서 영상을 재생하셔도 됩니다. 영상을 재생을 할 때 목적 자체가 학생들이 한 번 듣고 내용을 다 이해한다가 목표가 아니라 익숙하게 만든다가 목표거든요. 수학을 푸는 과정을 자주 보고 수학을 푸는 절차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자주 듣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영상 제작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생님들께서 영상이 짧은 영상도 1.25배속으로 먼저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고 나서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애들에게 자주 노출시킨다라는 전략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는 사실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영상을 제작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최대한 반복 노출시키신다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을 보면 제가 손글씨로 모든 과정을 다 풀이를 적었어요. 그러면 멘토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냐 하면 학생들 보고 선생님이 적는 이런 내용들 있죠.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 그리고 선생님이 동그라미 한 부분,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식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얘들아 식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쓰는 거야 라는 식으로 화면에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수식을 적거든요. 이것들을 똑같이 따라쓰기를 학생들에게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학교에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눈으로만 멍하게 쳐다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을 때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손을 대야 하지? 라고 멈춰버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직접 손으로 따라 쓰는 과정을 꼭 연습시키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모든 영상을 설명을 할 때 펜으로 직접 쓰는 걸 보여줬습니다. 해서 학생들이 처음에 1배속으로 볼 때 좀 빨라서 따라 못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은 첫 번째 볼 때 따라 쓰게 하고요. 두 번째 볼 때 첫 번째 영상에서 못 적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채워서 따라 쓰는 거. 교재는 영상을 보며 따라쓰기. 이러한 전략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시면 훨씬 더 영상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 이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똑같이 따라 쓰는 이 과정대로 학생들이 옮겨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옮겨 쓰기. 학생들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수학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요. 일반적인 수학 과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과목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수학 시간이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 교과목은 일단 목표 자체는 수학 개념 이해에 두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개념 이해에 이르기 전에 일단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덧셈을 할 때는 필요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15 더하기 7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5와 7을 더해야 되죠. 그러려면 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답이 22가 나오는데요. 이 계산도 학생들 처음 접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첫 번째 것은 1의 자리, 두 번째 있는 2는 10의 자리라는 자리값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받아올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1의 자리, 10의 자리, 받아올림, 자리값 무려 4가지의 개념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혼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일단은 1의 자리, 10의 자리, 자리값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선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잡는 겁니다. 1차 목표는 선생님께서 15 더하기 7을 설명을 하실 때 자리값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와 7이 있죠. 그러면 5와 7을 더하면 뭐가 되지? 그러면 애들이 12라고 답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여기 쓰고 앞에 나오는 이 숫자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 여기 있는 숫자를 요 위에다 써. 그러면 1에서 1을 더하면 여기는 1이 아니라 2가 된단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정도로 우선은 문제라도 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 익숙해지고 나면 일단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면 그때 2차 목표를 어디에 두시냐 하면 이제서야 받아올림이라든지 자리값과 같은 개념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크게 혼란을 느끼지 않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 과목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선생님들, 학생들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는 항상 수학 과목을 이해가 목표예요. 궁극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양한 공식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러한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명 배우기는 배우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나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이 공식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는 훨씬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학 교과목의 지도 방법 중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구나가 궁극적인 목표인 건 맞지만 우선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는 목표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에게 문제 풀 수 있는 자신감을 먼저 심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학생들을 직접 만나셔서 수학 실력을 테스트하다 보면 와,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지? 라고 막막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께서 당황하시게 되면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선생님께서 설명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선생님이 화가 납니다. 조급해지고요.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만 일단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해시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몇 개 능숙하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고 나면 그때 다시 설명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수의 덧셈을 제가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학생들이 수학 분수의 덧셈은 처음에 3학년 때 처음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3학년 때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비율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1학년, 2학년 때까지 수학에서의 가장 큰 고비는 사실은 구구단이었거든요. 2학년 때 주로 구구단을 많이 학습을 하고요. 3학년에 와서 분수가 나오는데 분수는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잖아요. 그냥 숫자는 아이들이 여태까지 접했던 숫자는 1, 2, 3, 4 이렇게 주로 자연수였는데 갑자기 분수가 나오면 아이들이 혼란을 굉장히 겪습니다. 자, 근데 분수의 덧셈 3학년에서 쭉 나와서 6학년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5학년 때는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에게 처음 보여주면 답을 이렇게 적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배웠던 수학은 1 더하기 1은 2고요. 3 더하기 4는 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3 더하기 4는 7. 1 더하기 1은 2.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원래대로 개념을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일단은 분모가 다르죠. 자, 분모가 다른 분수는 덧셈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덧셈을 할 때는 단위가 같아야 돼요. 단위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수는 단위를 같이 쓰죠. 자, 시간을 예로 들어 볼게요. 선생님, 1시간 더하기 2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1시간에서 2분을 더했어요. 그러면 3시간 분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그냥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수량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이 시간,
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수학에서 덧셈을 할 때는 반드시 덧셈이 이루어지는 단위가 같아야 한다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이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분수에서는 단위가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1은 수량이 되고요. 요 아래에 있는 분모가 단위가 됩니다. 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4는 단위죠. 서로 단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덧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단위를 똑같이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래 이것의 답은 자, 3과 4를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공배수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12분의 4, 3분의 1은 12분의 4가 되고요. 4분의 1은 1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분의 7이 되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아까 공배수라는 개념을 또 가져왔죠. 학생들이 공배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여기서 수량, 단위, 공배수라는 용어를 우선은 쓰지 마시고요. 우선은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있어. 자, 분모가 다르지. 분모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3과 4를 똑같이만 만들어주면 돼. 똑같이. 자,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주는 방법은 두 개를 그냥 곱해. 3, 4, 12. 그리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쓰면 돼. 3, 4, 12. 일단은 똑같이 쓰고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하신 다음에, 자, 3에서 4를 곱해서 12가 됐죠. 3, 4, 12였으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숫자에도 3에 곱한 거랑 똑같은 수를 곱해줘. 그러면 4가 된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12는 4에서 3을 곱했지? 그러면 위에 있는 숫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해줘. 그래서 3을 쓰면 된다. 그래서 12, 이제 분모가 똑같으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더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이 아이가 전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선생님께서 판단이 드실 경우에는 우선은 최대한 개념적 설명은 우선은 뒤로 밀어주시고요. 미루고 우선은 문제 푸는 방법부터 선생님께서 얘들아 그냥 이거 이렇게 풀면 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잘 풀게 되면 요거 조금 왜 그런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하시면 학생들이 그래도 한 단계씩 밟아갔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내용이네요. 학생 집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생 집중 방법 제가 크게 두 가지만 가져왔어요. 학생들이 수학 문장, 수학에서 서술형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서술형 문장을 읽을 때 학생들의 집중도가 확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 반복되는 연산 문제 너무 지겹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집중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문장인데요. 자, 선생님들, 수학 문제에서 나오는 문장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장 이해하듯이 접하는 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문장을 읽을 때 뭐 신문도 읽고요. 그 다음에 소설도 읽고요. 여러 가지 뭐 수필도 읽고 주로 긴 글을 읽을 때가 많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 이런 데서 좀 호흡이 긴 글을 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수학은
국어랑 도덕 같이 이렇게 긴 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느 단위로 읽냐면 주로 문단 단위로 읽어요. 문단.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장을 쭉 읽고요. 이 중에서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지? 이런 식으로 크게 한 덩어리를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조금 다릅니다. 수학은 문단 단위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문장 단위로 이해가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학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예시로 제가 가져온 지문이 있는데요. 자, 학생들에게 이 문제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읽습니다. 중기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중기네 모둠 6명은 8인실을 사용했고 지혜네 모둠 3명은 6인실을 사용했습니다.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한 사람 수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해보세요. 어때요? 주어진 글을 한 번에 읽으면 대체 뭘 하라는 건지, 뭐가 내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문장씩 하는 거예요. 자,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자, 한 문장씩 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기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 갔죠? 이해됐습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준기네 모둠 6명은 8인실을 썼대요. 6명이 8인실. 자, 여기까지 끊습니다. 보통 쉼표 있는데도 이렇게 끊어주세요. 중기네 모둠은 6명이서 8인실. 지혜네 모둠은 3명이 6인실을 썼대요. 이까지 이해되시나요? 중기네 모둠은 6명이서 8인실. 지혜네 모둠은 3명인데 6인실을 썼대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말고 2번 문제부터 볼게요.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게 썼을까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 문장씩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자,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을 볼게요. 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모둠 6명이 8인실을 썼으면 한 명이 1인실만큼 쓴다고 그러면 6인실이잖아요. 근데 6인실보다는 조금 더 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혜네 모둠은 3명이서 6인실을 썼죠. 그러면 누가 더 넓게 쓴 거죠? 문제를 풀지 않고도 이미 이것은 지혜네 모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학생들에게 문제를 천천히 한 문장씩 이해만 해도 사실은 식을 쓰지 않고도 저절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선생님, 학생들이 문장을 이해를 못한다 할 때 좀 자세히 읽어봐, 집중해서 읽어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 문장씩 끊어서, 그리고 학생들이 한 문장 읽었을 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서 끊어 읽기를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문제가 이 뜻이구나, 이해가 되는 경험을 또 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이해도가 높아지는 그런 장면을 몇 번 확인하고 나면 학생들이 집중도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연산 파트를 볼게요. 연산은 학생들 시켜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구구단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 덧셈 자체도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특히나 시험지에서 숫자를 썼는데 계산 과정 자체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뭐부터 건드려야 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면 숫자 자체를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 자체를 틀리게 쓰고요. 그리고 자리값을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왼쪽 문제를 볼게요. 자, 지름이 8cm라면 넓이는 얼마인가요? 자, 이 문제의 식은 3.14 곱하기 8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풀이를 하실 때는 이렇게 자리값을 딱 맞춰서 잘 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쓰나요? 막 글씨가 이렇게 소수점도 막 엉망이고요. 팔자도 여기 삐뚤삐뚤 48에 32 3차도 오른쪽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리값도 엉망이고 숫자가 엉망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이들이 덧셈과 곱셈 연산을 할 때 한 개만 일단은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숫자랑 자리값을 못 쓰는 이유는 일단은 요게 제일 큽니다. 숫자 자체를 본인들도 알아보기 힘들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숫자는 모두 키가 같습니다. 자, 숫자가 모두 키가 같대요. 1, 2, 3, 4, 5, 6, 7, 8, 9. 우선은 학생들에게 숫자 키를 전부 똑같이 쓰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위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3과 8이 키가 다르죠. 자, 키가 학생들에게 우선 써보게 하시고 키가 다른 게 있으면 키를 똑같이 써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를 똑같이 쓰면 학생들의 글자가 반듯해지거든요. 우선 1단계로 글자 숫자를 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값을 자기 자리에 맞게 3, 1, 4 그리고 8 이렇게 적도록 하는 거예요. 일단은 숫자부터 모양이 반듯해야 자리값을 지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선 학생들에게 연산은 선생님께서 사실은 기본적인 드릴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산은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숫자를 키가 맞게 쓰는 거. 이 부분부터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글자 예쁘게 써서 자기가 이전에 틀렸던 문제를 좀 맞고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 나가다 보면 연산도 좀 집중력 있게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자꾸 틀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글씨가 예뻐 보이게 그리고 예뻐 보이는 글씨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